수학 선생님들을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더 영광스럽고요. 또 초대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30분인데 요즘 발표 솔직히 하면 1시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꾸 알게 되는 사실이 많아서 슬라이드 장수가 한두 끝도 없이 많아져서 70장, 80장 막 거의 이제 막 100장을 향해 가서 있는데 제가 뒷부분으로 그냥 부록으로 보시라고 또 혹시 또 궁금해하실 부분들 있다 제가 발제에서는 스킵하더라도 또 궁금하신 사항이 그 나머지 슬라이드를 보시고 또 있다면 그건 얘기를 좀 나눠도 좋겠다 싶어서 뒤에 많이 붙였습니다. 좀 넓은 시각을 갖고 봐주셨으면 하는 이제 개인적인 바람도 있고요. 하면 할수록 조금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참 많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안전한 교수학습을 과연 보장하는가? 안전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하지 않으면 관심을 안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그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좋은 수업이죠. 좋은 수업과 좋은 학습을 과연 그 AI 디지털 교과서가 보장해 주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바로 프로토타입 보셨어요? 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보셨어요? 어떠세요? 어때요? 하고 이제 의견을 구하는 건데 크게 제가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4개 정도로 이렇게 유목화해 봤습니다.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라는 얘기. 근데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라는 하는 얘기에는 너무 좀 이렇게 획기적이지 않다. 챗GPT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AR, VR 같은 것도 없고 좀 대단한 걸 기대했는데 좀 이렇게 화려하지가 않다라는 말도 있고 그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대요라고 하는 정말 그 순수한 순진한 어떤 그런 반응 아무 별 그냥 크게 이렇게 생각이 없으신 분도 좀 있으신 것 같고 뭐 그건 내 과목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십니다. 근데 또 어떤 그 다음 초록색 부분은 이제 교장 선생님들과의 대화였습니다. 저와 같이 있었던 교장 선생님 대화에서 얼마 전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많아 보이더라.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써보라고 권하고 싶다. 그랬더니 한 또 교장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교 모 부장님은 난리를 치는데 이거 앞으로 좀 고칠거리가 될 것 같다. 근데 그 선생님이 5만 가지를 다 하니까 그 선생님의 말을 무시할 수 없어서 걱정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시고요. 어쨌든 또 AI 시대가 됐으니 또 이제 그런 시대에 살게 됐으니 어렸을 때부터 사용해서 가능하면 활용 능력을 길러줘야 되겠다. 약간 다른 의견 같아 보이지만 제 생각에는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표면적으로, 표층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면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일어나고 있는 사태에 가장 표면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다른 생각 같지만 좀 다른 결 같지만 제게는 굉장히 공통적인 그런 특징이 보였습니다. 저는 여기 수학 선생님이라 제가 이제 수학이라는 교과라는 측면에서 이걸 기대하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는데 저는 사실은 수포자였습니다. 예.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수학을 좀 하나 했는데 고등학교 수열에서 무너졌어요. 공비 수열에 제가 무너진 지점을 정확히 합니다. 예, 공비 수열에서 무너지기 시작해서 그 다음은 이제 수포자의 길로 들어서면서 왜 이렇게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나 뭐 이런 생각만 했는데 오히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수학을 이런 식으로도 접근하는구나 하는 요즘 수학이라는 교과에 대해서 굉장히 그 다양한 접근을 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가르침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기술 시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는 많은 이제 그 테크놀로지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 기술 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 23년도 6월에 이제 교육부가 디지털 교과서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교육 활용을 주요 목적으로 두고 설계했다고 그는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학습지하고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공교육 활용을 목적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호언장담하면서 하는 서비스들이 이제 막 넘쳐나게 되고 이제 25년부터 내년부터 이제 우리는 적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우리가 공통적인 우려는 바로 속도전이죠. 세계 최초라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빠르게 추진하는 이 속도전 속에서 과연 우리의 교수학습은 그야말로 안전할 수 있는가?
그런 우려, 그다음에 AI 디지털 교과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수업, 장기적으로는 어떤 학습 상황을 야기하게 될까입니다. 저는 약간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함의를 좀 보고 싶었고요. 인간은 사실 그 디지털 교과서 이전에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교육에 대해서 교육 활동 속에서 도구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성이 높아요.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추상성이 높기 때문에 이 언어만 가지고 뭔가 설명을 하면서 가르침과 배움을 완성시킨다는 건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A라고 가르치지만 B, C, D, E, F 학생들마다 받아들이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겪어야 하는 어떤 숙명적인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있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매개체인 미디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긴 맥락 속에서 인간은 늘 도구를 만들어 쓰는 그런 역사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을 바로 이제 베르그송은 호모 파베르, 도구를 만들어 쓰는 인간, 호모 파베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베르그송은 어떤 거에 이제 초점을 뒀냐면 이 도구라고 하는 건 굉장히 특징이 있어서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열린 본성으로 도구를 만들지만 그 다음엔 도구가 인간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포착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해서 이제 우리가 기술 철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만들어지면서 형성되면서 뒤에 이제 뭐 하이데거니 많은 학자들이 이 도구가 가지고 있는 이 속성에 대한 그런 이제 그 본질적인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도구를 만들어 쓰는 호모 파베르지만 이 도구가 결국은 인간을 만든다. 인간을 만든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만든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호모 파베르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이죠. 이 AIDT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교사들을 어떻게 행동하게 하고 교사들의 생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는데 오늘 이야기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유명한 미디어 학자인 이 말도 있죠. 먼저 우리가 도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도구가 우리를 만든다. 맥루한이라고도 이제 얘기하는 마샬 맥루한, 맥루한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해서 또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미디어 학자이기도 합니다. 이제 일종의 이제 이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그 도구에 대한 이야기죠. 이 부분을 우리 교사들이 꼭 저는 명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 최초 그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은 어떻게 보면 호모 파베리의 역설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도구를 먼저 교사들에게 던지는 거죠. 도구를 먼저 던지면서 일시적으로 교사들을 교육시켜서 훈련을 시켜서 교수학습의 어떤 상황을 혁명적으로 바꿔보겠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교육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혁명입니다. 혁명이라는 뜻은 다른 말로 보면 없애시죠. 뒤집어 엎는, 전복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혼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미가 있다면 이 혼란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마 그 혁신이라고 하는 말에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명을 주장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좀 놀랍기도 했습니다. 혁신 교육도 힘들어하는데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혁명을 이야기한다. 야, 이건 굉장히 좀 이채로운데 그래서 도구를 통해서 결국은 가르침과 배움의 형식을 바꾸는 전환적인 사건이라는 측면으로 이 AIDT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읽었던 책 중에 이제 그 최재천 선생님의 숙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제 이 AIDT를 가지고 굉장히 요즘 이제 서로 생각이 달라지면서 마치 찬성파, 반대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김성 선생님이셨던가요? 저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걸 봐주고 있는 분이다라고는 저기 그 소개를 듣고 저 감동해서 울 뻔했잖아요. 저를 중립적으로 봐주시지 않더라고요.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이미 이렇게 저는 낙인이 찍혀버렸더라고요. 저는 염려하고 고민해보자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반대파라는 그런 표현을 쓰거나 좌파학자, 요즘은 또 그런 소리를 또 듣기도 했습니다. 뭐 특정인에게는 좌파 연구자다라는 얘기를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좌파야? 라는 이제 그런 소리까지 들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 교직 사회가 까딱하면 이렇게 서로 양분돼서 갈등으로 점철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누가 옳은가가 아니고 무엇이 옳은가를 찾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디지털 교과서 정책 발효하기는 좀 많은 부분은 넘어가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서 그냥 조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제가 2021년에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는데 2021년 이전에는 이것은 분명히 학습지였습니다. 사교육시장에다 학습지라는 이름으로 통용이 되었었고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막상 21년도에 연구를 하려고 보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통칭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연구에서 사용했던 도구는 그 아이스크림 홈런,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아이스크림 홈런이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체리팟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뭐 이제 근데 기업으로 표현할 수도 없고 이 도구를 부를 수 있는 공용어가 이때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그래서 공교육 적용의 첫 어떤 뭐라 그럴까요? 시험 무대를 저희 이제 교육청에서 이 첫 시험 무대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제 연구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부를 명칭이 없어서 그냥 뭐라고 부를 수가 없어서 AI 에듀테크 또 AI 학습 프로그램이라는 이 두 가지 언어를 막 혼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22년도에 또 다른 연구를 하게 됐는데 그때는 뭔가 이 도구가 조금 더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더 뭔가 이제 컨텐츠만 붙은 게 아니라 거기에 뭔가 이제 다른 이제 그 기능이 이제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모습을 뭐라고 부를 거냐 했더니 이제 교육공학자들이 이것을 AI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도 연구 후반부였습니다. 22년도 10월부터 저희가 AI 플랫폼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씩 돌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원고를 탈고할 때 AI 플랫폼이라고 하는 말로 붙이고 이 용어의 한계에 대해서 연구에서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부에서 이것을 22년 7월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바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하고 이제 교육부 장관 이제 지금의 이제 장관이 이제 이 정책을 가져오면서 바로 AI 튜터링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이때에도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생각은 이때 없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과거에 있던 디지털 교과서가 있는데 그거와 별도로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으로 AI 튜터링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용어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몇 개월 안 돼서 바로 23년 2월에 AI 디지털 교과서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이것을 과거의 디지털 교과서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AI 디지털 교과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지금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그해 6월에 디지털 교과서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짧은 시간 안에 용어가 몇 번 뒤바뀌었지만 결국은 뭐였냐? 기술적으로 형태적으로 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쭉 여기에 대한 어떤 시기적인 문제는 뭐 이 어떤 그 진도표만, 이거 진도표라고 표현한다면 이 진도표만 본다 하더라도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이 이제 그 AIDT가 개발되었는지를 좀 볼 수 있는데 기술 개발자들에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데서 작은 기술 하나를 바꾸는 할 때 우리가 어떤 뭐 문제를 제안하고 문제를 보여주면서 어떤 시스템 하나를 작은 시스템 하나를 바꾸려고 하더라도 적어도 2년 내지 3년의 시간이 걸린대요. 그거 하나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아예 뭐 챗GPT도 만들고 모두 뚝딱뚝딱 나오는데 요즘같이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어머 문제가 생기면 그거 금방금방 바꾸지 않겠어?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작은 변화를 하나 가져오는데도 굉장히 생각보다 꽤 복잡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21년도에는 딱 두 개 기업만 여기에 등장을 했다가
22년도에 한 30개 기업으로 늘어났고 지금 60개 기업이 AIDT로 지금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대략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기존의 그 에듀테크 회사들이 다 AIDT 시장으로 하나로 지금 몰려가고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나라 에듀테크 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결코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그 에듀테크 이런 것들이 있었고 수학 선생님들이 뭐 데스모스라든가 뭐 지오지브라라든가 여러 가지 도구를 많이 사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발달할 수 있었던 토양은 그런 것들을 어떤 그 수요자 중심의 어떤 니즈에 맞추는 그런 개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양한 에듀테크가 가능했었다고 봅니다. 예, 그 어쨌든 이것이 뭐 이제 우리가 강제냐 자율이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두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지금 가장 크고 있죠.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천문학적인 뭐 이제 물론 이게 정부의 어떤 그 지원을 받아서지만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의무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거의 이제 망한다라고 하는 이런 정서가 지금 서로 공유되고 있는 정서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자율적으로 두는 것은 3년 후에 이것을 영원히 자율적으로 보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 정재영 이건 뭐 제가 뭐 실명을 밝혀도 될 것 같습니다. 그 학부모 그 단체와의 대화에서 정재영 원장께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현재 교과서가 이미 민간 출판사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왜 AI 교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 이 민간 기업들이 지금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를 아마 확인을 해보시면 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는가에 대한 것을 또 이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의 핵심은 이제 그 쟁점과 합의 부분인데요. 쟁점에서 기본적으로 AIDT는 과연 에듀테크 활용 수업인가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그 기사인데요. AI 에듀테크에서 지금 이제 AI 선도 교사단, 그러니까 에듀테크 선도 교사라든가 에듀테크 뭐 무슨 그 선생님들이 이미 많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현재 사용하시는 거는 AIDT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감마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구글 검색 엔진 제미나이 뭐 이런 것들은 지금의 AIDT하고는 지향하는 바와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이것이 교실혁명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굉장히 혼란 작전을 좀 쓰고 있다고 보입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걸 가지고 이미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혼재된 개념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이 기자는 이걸 모르느냐 하면 모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 이걸 보면서 실습을 진행하면서 도입을 준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AI 디지털 교과서는 아니란 뜻이죠. 그래도 결국은 AIDT 교과서를 두려워하는 선생님은 바로 에듀테크를 사용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선생님이다라고 하는 등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AIDT는 사용하기가 아주 편리해요. 여태까지 그 2년 동안 2년 동안 그 여기에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선생님들은 한두 번 정도의 설명만 들으면 이거를 금방 따라 하십니다. 그만큼 사용하기에 편리해요. 단순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마치 디지털이라고 그 에듀테크라고 하는 것과 같은 선상에서 놓고 있는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에듀테크가 아닌 바로 AIDT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AIDT는 크게 AI 코스웨어하고 AI 튜터의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AI 코스웨어는 말 그대로 수학 교육 과정이 있다면 그것을 단원,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이라고 하는 그것을 다시 우리가 소단원을 다시 주제로 나누고 거기에서 몇 차시, 3차시, 7차시, 10차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그 차시별로 해서 쭉 해서 코스를 만들어내는 거지요. 코스를 소프트웨어로 만들었다는 뜻으로 해서 그 설계대로 코스대로 가면은
저절로 어떤 그 수업의 과정을 완수하게 되는 그것을 코스웨어라고 하고요. AI 튜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시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데이터,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데이터, 교사들의 어떤 피드백 데이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종합해 놓은 그 데이터 보드를, 대시보드를 AI 튜터, 보조교사다라는 이름으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용, 학생용, 학부모용 세 가지 유형의 AI 튜터를 갖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세트 개념으로 가는 게 바로 AI 디지털 교과서죠. 여기에서 AI 기술은 바로 이제 이런 기술들, ITS 기능이라든가 대화형 AI, 그리고 이제 영어 같은 거, 그다음에 음성 인식, 또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이제 필기를 인식하는 기술, 그다음에 이제 노코드 플랫폼이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코딩인데 코딩과 이런 이제 코딩을 하지 않은 코딩 방식이 아닌 노코드화된 방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다양한 앱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노코드 플랫폼 때문에 이제 이게 가능한 건데요. 뭐 이렇게 해서 메타버스라든가 여기에 뭐 이제 챗GPT 기능까지도 뭐 이제 탑재를 하는지 이 챗GPT 기능이 어떻게 탑재되는지는 이게 이제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에 이제 이 기술을 입은 그래서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죠. 네, 생 형태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세 과목을 다 이렇게 나서 그러지 한 과목만 이렇게 보시면 네, 진단 평가가 있고 컨텐츠가 있고 문항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대시보드가 있으면 이 민간 클라우드로 해서 이 데이터 세트가 학습 데이터로 모이게 되고요. 이것이 학교 단위의 분석을 통해서 시도 단위의 분석을 하고 국가 단위의 분석을 해서 국가 수준에서 모든 학습 데이터를 컨트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무슨 그 학교의 그 내신 그 문항을 국가에서 뭐 이렇게 출제하겠다라는 뭐 그런 발표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저는 거기 뉴스를 잘 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해서 현장이 지금 혼란스러워졌다고 들었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표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여기 보면 나이스와의 어떤 이제 통합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유의해서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AIDT는 에듀테크와는 우리가 생각하는 에듀테크 개념과는 수업을 도와주는 교수 학습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그런 의미의 에듀테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럼 AIDT에서 구현하는 개별 맞춤형은 어떤 맞춤형일까 본다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런 AI 코스웨어의 그 맞춤형 도구는 바로 어떤 학습을 보장하는가에 대한 학습의 성격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아까 제가 사전에 그 웨인 홈즈, 즉 영국의 유명한 그 AI 학자이고 우리나라에도 이분이 쓴 책이 어떤 그 도화선이 됐던 그런 책의 저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2021년도에 자신의 어떤 그 책에서 주장했던 바가 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시면서 개별 경로로 불리는 이런 이 데이터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평균값이다. 우리는 그 학생 하나하나에 대한 데이터, 개별 데이터라고 생각하는데 학생 한 명에 대한 데이터가 아니라 바로 평균값에 의거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집단에는 잘 적용될 수 있지만 개개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 유용성은 의심스럽다.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웨이nom주 교수는 계속 이어서 굉장히 지금의 이런 코스웨어는 우리가 이렇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스키너 박스에서 생각했던 바로 행동주의, 바로 신행동주의를 적용한 그런 어떤 도구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수와 학습에 있어서의 어떤 정보를 떠먹여주는 그런 방식의 어떤 그런 패턴이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뭐 구성주의 교수학습 이론이라든가 하는 이런 60년 이상의 교육학적 발전을 무시하는 그런 오히려 퇴행적인 그런 교수학습 시스템이다라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개별 맞춤형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회자되고 있는데 지금 이 정부가 AIDT를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개별 맞춤 도구는 이미 정해져 있는 교육 내용에 대해서 각자 속도만 달리하는 획일적인 맞춤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획일화 교육을 굉장히 맞춤형 교육인 것처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착각을 착시적인 어떤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이제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 과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입은 것 같지만 결국은 동복과 하복의 차이고 겉옷을 입고 안 입었는지의 차이고 치마와 바지를 입은 차이, 뭐 이 정도의 차이밖에는 없는 그런 맞춤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지금의 이런 그 AIDT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경계를 넘는다든가 하는 그 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속성,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기보다는 인지적 영역에서의 학습 보충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특정 정보나 지식을 설명하고 지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미래교육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상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수학습인지 한번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DT는 결국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얘기인데 이 데이터는 정말로 유효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적어도 이제 AI 그 대시보드죠. 이 데이터 맞춤형 그 데이터라고 하는 이 데이터는 기본 가정은 이 세 가지입니다. 일단 기초학년 미달자가 없도록 맞춤형 학습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단계별 학습을 도입할 수 있어서 5개념을 바로잡아 줄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경로를 이렇게 결정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런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대시보드입니다. 이건 이제 22년도 제 연구에서 있었던 그 A사의 그 대시보드 내용인데요. 이걸 보시고 이 대시보드의 내용을 보시고 과연 선생님들이 어떤 처방을 내릴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 같은 회사의 제품인데 2024년도 올해 같은 회사의 그이 생활기록부 AI 생활기록부에 AI 처방 및 가이드라고 하는 코너에 이게 이제 초등입니다. 초등 쪽에 있는 건데 이걸 보시면서 과연 학생은 교사는 학부모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처방을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다음은 이제 이 교육부에서 이번에 이제 홍보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제 홍보하고 있는 그 대시보드에 그 AI 그 뭐죠? 그 프로토타입에서 이제 보여줬던 이건데 보시면 김엘리 선생님 당신네 반 아이들은 말하기 영역의 성취도가 부족하니 원미니 스피치 등의 추가 활동을 시켜보면 어떻겠느냐. 다음 수업은 여기다 하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코스웨어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건데 어쨌든 보시면 여기 진단평가라든가 해서 이렇게 교사에게 이런 대시보드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걸 보면서 과연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원했던 그런 처방이 가능한가? 한번 선생님들에게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는 언어가 아까 굉장히 추상적인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언어 못지않게 추상적인 도구가 바로 숫자입니다. 우리는 숫자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아주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그 점수가 96점이야, 72점이야 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구체적이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구체적이냐 하는 것과는 좀 이건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그 학생에 대해서 정말로 파악할 수 있는가, 우리가 정말 궁금했던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하나하나는 분명 무엇인가를 나타내주고 있지만 연결되거나 이걸 통해서 학생들 고유의 학습적인 특징이나 문제점이 파악이 되는지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데이터가 어떤 정보를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우리가 데이터 바로 이제 그 학습 데이터 셋이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업도 설명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AIDT 학습 데이터를 우리가 믿을 수 있으려면 적어도 이 데이터가 얼마나 많은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빅데이터가 정말로 어떤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나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습에 관한 데이터를 생산, 수집, 축적하기 위해서 무엇을 학습으로 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핀란드 교육부에서는 바로
이 학습 분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통의 데피니션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AI로 우리가 학습에 AI를 적용시키려면 적어도 교사, 교육학자, 그 수학교육자, 만약에 수학이라면 수학교육학자, 그 다음에 수학 선생님들, 그 다음에 기술개발자, 이 셋이서 함께하는 학습 분석에 대한 데이터셋을 함께 만들어야 돼요. 이걸 하고 나야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작업이 전혀 없어요. 이게 이제 이번에 디지털 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으로 옮겨준 건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을 뭘로 보고 있냐면 학습계획 달성도 이렇게 보시면 디지털 교과서에 접속한 시점 이걸 가지고 메타인지라고 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정보를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들의 교과 흥미라고 하는 것도 추가 학습 진행 정도라든가 질의응답에 대한 정도를 가지고 교과 흥미를 본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모른 채로 교과 흥미에 대한 데이터, 메타인지에 대한 점수만 가지고 우리는 메타인지를 했다. 이 학생의 교과 흥미를 정확하게 파악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 디지털 교과서에 기록된 학습 데이터가 정말로 학생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학습 역량 전체를 의미하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학습 과정에서 학생이 오류는 그저 실패이기만 할까라고 하는 고민이죠.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고 학생의 입장에서도 실패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교사의 입장에서도 학생의 실패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파악해 수 있을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핀란드에서는 이 AI 활용 교육에서 학습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학생들의 학습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한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이야 자율적으로 맡겨야 되죠. 교사 역할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코스웨어죠. 코스웨어를 보시면 yes, no로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잘 아시는 이제 알고리즘의 한 형태가 될 텐데 이런 형식으로 이제 코스라고 하는 것은 이 코스 속을 달렸을 때 이 코스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꾸레레라고 해서 이 코스로 달린다는 뜻이죠. 코스를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가 디스쿠레레 우리가 교과서에서 주어졌던 거기에서 벗어나서 좀 더 이 교과서의 내용을 재구성해서 가르치기를 그런 것을 바로 우리가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을 오랫동안 선생님들은 고민해 오셨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AIDT는 그것이 아무리 잘 짜여졌다 하더라도 이거는 결국은 기업이 설계한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고 이 부분은 가르치는 일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존중이 결여된 교사 역할에 대한 담론이다. 여기에 대해서 교사는 가르침에 대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그 시간에 학생들을 인성교육을 하고 좀 더 창의적인 학습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건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이거는 어떻게든지 성립될 수 없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어제도 이제 그런 저희 국제교육 포럼에서도 이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번에 이제 교과서에 보면 AIDT에 보면 교사 재구성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교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 혁명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재구성이 뭐냐면 AI 진단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하거나 경로를 재조정해서 설계하는 것을 재구성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재구성과는 굉장히 다른 차원을 여기선 재구성이라고 교육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대시보드 항목이나 화면 구성을 바꾸는 이 정도의 것을 재구성 기능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이죠. 네.
이런 부분에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재구성인지 교사의 자율성이 이 정도 안에서 얘기되는 자율성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그 재구성 체크리스트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에요. 예, 이거의 정도를 가지고 아마 교사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교사 평가를 할 때 얼마나 재구성을 많이 했는가, 덜 했는가 가지고 교사 평가를 하게 될 이제 그런 상황으로 저희는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 문제는 이제 수업의 통제권 문제인데 결국은 이런 통제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업으로부터 위임받은 통제권이라는 측면에서 재구성의 어떤 그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될 건가가 있고 교사가 하는 역할은 결국은 큐레이션 역할이죠. 학생의 어떤 거에 따라서 이렇게 진도를 정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관리교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새로운 노동인 관리교사를 하게 되면 아마 내년도에 가장 먼저 나오게 될 현장에서의 가장 큰 저항은 이 관리교사에 대한 저항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관리교사를 자신의 역할로 인정하지 않는 교사와 이거를 빠르게 받아들이면서 편의성에 길들여지는 교사로 갈등으로 이 현장은 굉장히 균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초등학교에서 많이 염려되고 있었던 그동안의 클릭 교사가 양산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죠. 클릭 교사. 김엘리 선생님 원미닛 스피치. 어느 선생님이 여기를 딱 누르기 시작하죠. 누르게 되면 여기에 코스대로 우리가 쭉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네, 이제 대시보드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사들이 이제 한 명 한 명씩에 대한 이거 쭉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보고 선생님들은 어떻게 될까? 제가 세종에서 만난 얼마 전, 한 달 전에 만난 선생님은 에듀테크 선도교사 선생님인데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럽고 AIDT에 대해서 만족하고 본인은 앞으로도 에듀테크를 오래전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AIDT를 정말 자신은 잘 사용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말 편하고 좋다. 그런데 문제는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이분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6개 반을 들어가는데 이 많은 학생들의 대시보드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 하나도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수업은 편리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코스웨어는 잘 사용하겠지만 데이터는 잘 활용하게 될 것 같지 않다라는 고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렇게 100%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많은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거 외에도 그 코스웨어에 대해서도 굉장히 장점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시는 선생님들에게 정말로 이것이 과연 이런 고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이것을 이러한 편의를 해결하는 것이 정말로 AIDT의 도입의 취지인가? AI 시대의 어떤 새로운 개별 맞춤형 수업의 가장 이상적인 그 어떤 본질적인 목적이 바로 이것인가에 대해서 또 한번 저는 또 질문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큰일이네요. 네. 좋은 수업을 보장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네, 격차의 징후에 대한 이야기 가장 먼저 좀 했으면 좋을 정말 그 격차에 대한 그 고민으로부터 이 정책의 아이디어가 시작됐다면 여기에는 기초학습 부진 학생 특유의 학습 심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구성이라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그 다음에 보편적 학습 설계를 가장 우선해서 사실은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가장 우선적으로 세계 최초로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그 다음에 특수학교에 있어서도 굉장히 제한된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개별 맞춤형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다수에 집중된 그런 개별화 교육 시스템이 AIDT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AIDT는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여기 보듯이 학생들이 풀지 못한 수학 문제라든가 문법에서 잘못된 문장 같은 이런 어떤 그 지식의 어떤 작은 갭을 식별하고 그 틈을 채워주는 뭐 이런 것들을 드릴시키는데 반복 훈련시키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학업성 지도를
성취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어떤 그 학습에서 이해 수준까지 가려고 한다면 왜라고 하는 그것이 동반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단계로 가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다 받아들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아, 예.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미국의 알트스쿨이 있었는데, 알트스쿨이 굉장히 그 실리콘밸리의 어떤 그 엔지니어들이 하면서 굉장히 여기가 어, 3년 동안 승승장구하던 곳이었는데 결국은 2017년도에 폐교를 하게 됩니다. 폐교를 하면서 플랫폼 기반으로 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개별 맞춤형 교육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구현했던 그런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왜 3년 만에 여기가 폐교되었을까? 라는 이제 그런 지점에서 바로 뉴욕 타임즈에서는 바로 우리 아이들이 기니피그 취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트스쿨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니피그 취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조금 이런 해석을 해봅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 이 부분,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기도 하지만 바로 이런 문제 상황도 우리에게 준다는 어떤 그런 점이죠. 결국 이 데이터 기반 학습이 정말로 학습 동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데이터는 그 자체로 정말로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그런 정말 가치 있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인지 이런 부분입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 데이터 중심의 학습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자신의 모든 학습 과정에 대해서 모든 로그온 기록이 다 데이터로 축적되는 수업에서 학생들은 과연 실패를 통한 배움의 기쁨이라든가 발견의 희열을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을지, 서울교육에서 얘기하는 행복한 학습자가 될 수 있을지, 이 행복한 학습자는 제가 제안했던 그리고 우리가 교육과정 20 고유 그 뭐죠 이제 서울교육 2030에 했던 그 언어인데요. 과연 우리가 행복한 학습자를 길러낼 수 있을지 모든 학생은 자신의 학습 정보에 대해서 자율적인 결정권을 가질 수 없는 존재인지 바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요즘 그 뭐죠 그러죠? 그 가짜 그 뭐라 그래 딥페이크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 다른 방식의 딥페이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 같고 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학교 이탈 학생들이 굉장히 증가되지 않을까.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데이터를 쌓을 수 없는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일이 더 극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우려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다. 최소한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다고 한 부분이 여기까지였는데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 끌게 됐는데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부분은 그냥 질문이 나오는 거에 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